실제 계약이라든가 협상 측면에서는 우리가 협력을 많이 하고 싶어요. 수백조 원 사업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갑의 위치라서 전 세계에서 살라고 줄을 서온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이 올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방한해서 KF-21을 탑승한 다음에 따봉 날리고 정말 좋다고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위상이라는 것은 첨단 국가라고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단히 매력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KF-21이 부상되고 있다. 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과의 계약 파기라든가 아니면 이거 돈 다 토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제가 인도네시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저는 주로 국내의 K방산 소식을 해외 고객들한테 지금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K방위산업 투자 입문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밀리터리, 그 다음에 최신 무기에 대한 안내서를 지금 출판해서 서점에서 지금 판매 중입니다. 엔진 국산화에 대해서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엔진 기술을 해외 협력하는 것은 국산화를 포기하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유튜브 방송 특성을 좀 독자분들이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바르게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썸네일이나 제목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요것 때문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영국 노스로이스와 한국이 엔진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으나, 제가 취재한 결과 그 노스로이스를 한국 본사에서는 아직 그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제가 이제 관련된 방위사업청이라 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취재해본 결과 롤스로이스랑 미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컨트랙트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영국 측이 먼저 이제 바이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이슈를 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영국계 언론을 통해서 먼저 치고 들어간 측면인데, 실제 계약이라든가 협상 측면에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댓 휘트니,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샤프란까지 우리와 협력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정확한 팩트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해외 협력을 한다니까 여기에 국산화를 포기하는 것인가, 뭐 마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쟁자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뭔가 해외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들여오려고 한 측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이 첨단 엔진, 그러니까 KF-21에 대한 엔진 국산화는 국책 사업이고 국가 주도로 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방 관련된 거 모두 책임지니까 KF-X 첨단 엔진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주도를 하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랑 두산은 어떻게 하냐? 둘이 경쟁해서 한쪽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대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국가가 정해준 연구 과제를 자신이 어떤 걸 딸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엔 두 회사 같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온다, 아니면 두산은 완전 독자 개발한다, 이 결정 권한이 없고 국가 주도로 가는 것이고, 국가 주도로 갈 때 기본적으로 항상 이야기되는 게 예산과 비용이 있습니다. 요 비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개발 예산과 비용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국산화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조건 국산화할 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엔진이 어떤 수준이고 언제까지 만들고 어떤 예산을 가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FA-50과 KF-21이 로키드 마틴과의 공동 개발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 해서 FA-50이 수출이 거절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FA-50에서 수출이 거절된 딱 한 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아르헨티나의 FA-50을 수출할 때 여기에 탈출 좌석, 그러니까 비상시에 조종사가 탈출하고 있는 저 좌석 같은 게 영국의 마틴 베이커 사제 그 제품인데, 아르헨티나나 영국은 1982년에 포클랜드 분쟁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 말고 사실 수출이 거부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면 무조건 수출이 안 된다,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공동 개발할 때 약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 이것도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리온이나 LAH 소형 무장 헬기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수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에어버스의 무장 헬기와 경쟁하게 되면 에어버스는 우리 수리온과 LAH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개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파는 시점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 수출 시장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의 경쟁자면서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족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 확보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KF21 엔진 국산화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라는 건데 이게 1990년대 나온 엔진이거든요. 요게 대해서 만약에 이제 국산화를 하고 이제 공동 개발했을 때 미국이 이런 거를 뭐 수출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경쟁 제품을 또 만들겠냐 이런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RSP 혹은 이제 공동 개발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RSP를 항상 강조하는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엔진 국산화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국산화라는 거는 요새는 이제 무기 제약은 거의 이런 게 없어요. 삼성 핸드폰에 삼성 CPU보다 더 좋은 퀄컴 CPU가 있으면 그걸 넣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무기 체계는 유지 보수, 운용, 그 다음에 전시에 활용될 수 있는가, 요거 때문에 국산 제품이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수출이 안 된다, 이게 수출 승인 만들기 어렵다 이런 것인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RSP나 혹은 공동 개발을 사용해서 수출 승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RSP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엔진 국산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공우주산업, 그 중에서도 항공기 엔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지금의 조선이라든가 원자력 혹은 이제 자동차 산업과 같은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되는 KF21 엔진 국산화 몇 대 만들지 정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한 대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냐? 지금 KF21은 120대가 다 미국산 엔진을 사기로 확정됐고 그 이후 물량에 대해서 미확정인데 그 미확정인 물량에 대해서 국산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이 국산 엔진은 이 사업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업 과정에서 해외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그래서 협력 기반이 어떻게 되냐, 민수용 엔진 개발에도 협력 관계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국내에서 해외 업체들이랑 협력한 게 있어요, 엔진에 관련해서.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어느 정도 작냐면 일본보다 거의 10분의 1 정도 작아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10배 많은 물량을 해외 엔진 업체에서 받아오냐? 이게 RSP의 비밀입니다. RSP는 리스크 쉐어링이기 때문에 개발비를 분담하면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리스크도 같이 분담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같이 나눠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이고, 이걸 많이 우리가 담당할수록 대신에 우리가 얻는 이득도 커지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엔진 기술은 아직 발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큰 시장인 여객기 엔진 시장에 우리가 잘 참여를 하거나 많은 부분을 납품하지 못하는데, 이 첨단 엔진을 개발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 첨단 엔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돈이 되거나 아니면 수출 실적이 되거나 뭐 몇십조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백조 원 사업에, 그러니까 수십조나 수백조에 달하는 그 민항기용 엔진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민항기용 엔진을 우리가 독자 개발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만 자신들 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엔진을 넣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국제 공동 개발 협력이에요. 왜냐하면 제트 엔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도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단순히 KF21 엔진이 수입산이니까 수입을 대체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시면 이 엔진 국산화 기술 협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터키칸 전투기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KF21을 인도네시아가 결국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요게 대해서 많이 불안감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튀르키예의 가장 큰 방위사업 전시회인 IDEF 2025에서 7월 26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튀르키예 정부가 칸 전투기 계약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이 정식 구매 계약이고 구매 확정이 됐다고 이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배수도 비밀이고 금액도 비밀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나 튀르키예 양쪽 언론들의 루머 같은 걸 종합해보면 48대를 구매하는데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것을 10년 내에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에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배달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튀르키예의 국산 전투기가 칸이고 이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튀르키예 정부는 아직
칸에 대한 양산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당연한 게 KF-21도 개발이 과정이 끝나면서 정식 구매 계약을 하는데 소유국 정부가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죠. 그리고 시제기도 한 대밖에 없어요. 내년에 2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멀은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자국 전투기를 자국 정부가 구매 계약도 안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구매 계약을 정식으로 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여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하나 있고, 또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 취재를 해봤을 때 그럼 KF-21과의 계약 파기라든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니면 계약이라든가 이걸 돈 다 토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제가 인도네시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왜 없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셔서 좀 잃어갔는데, 인도네시아는 사실 계획은 다 있어요. 돈이 없다 뿐이지. 어떤 계획은 있냐, 자신들이 구매할 여러 가지 전투기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넣을지 다 계획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공군 입장에서는 KF-21과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동시에 구매하고 운용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칸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F-16을 대체하고 KF-21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수호이 계열 전투기를 대체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라팔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KF-15EX, 그래서 4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게 인도네시아 목표고, 어디 기지에 배치할 것인지 요게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선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전투기를 이국 한 국가가 4종류랑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내후년에 어떻게 전투기를 운영하냐면 FA-50, F-16, F-15K, F-35, KF-21까지 내후년에 운영하게 됩니다. 5종류죠. 우리나라가 물론 종류가 한국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소형 국가들이 12대나 24대 단위로 서로 다른 비행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물론 한 번에 모아서 하면 이제 규모의 경제도 되고 정비도 쉬워지는데, 전투기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큰 거라서 이제 10대 단위만 12대 혹은 이제 소대 단위라고 하는데 이런 단위로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칸 전투기 계약과 그 다음 KF-22 계약은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평소에 저를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알겠죠. 야, 맨날 인도네시아 돈 없다는데 니는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해가 또 충분히 납득되고 저도 좀 답답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3세계 국가의 방산 수출과 그 다음에 수출 금액 받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특히 눈에 띄는 것이지, 사실은 좀 우리가 무조건 갑의 위치라서 대한민국 K방산이 잘 나가지만 전 세계에서 살라고 줄을 서온다. 줄을 서는 건 맞는데 줄을 서는 와중에서도 공짜로 주면 안 되겠냐, 남들도 싸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노량진에서 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짜리 사업,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국책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러 나라 중에서 한쪽 나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걸 계속 해나가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아시아나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균형 왜고를 중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하나에서 이쪽에 샀으면 다른 쪽에서 이걸 사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한꺼번에 사서 상대방이 여러 나라들이랑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특유의 비리도 있을 수 있죠. 가령 이제 튀르키예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서 세이즈하는 회사랑 이제 지금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KF-21을 무조건 산다, 그래서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사업이 무조건 끝났다, 인도네시아랑 튀르키예랑 완전히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한 기술로 튀르키예에 준다거나 이런 것은 완전한 낭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우리랑 수정 계약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취재한 걸로는 인도네시아의 카이라고 할 수 있는 PTDI가 KF-21 면허 생산할 수 있는 라인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KF-21 공동개발 개발할 때 우리가 일정 물량을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했어요. 뭐 주익 일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무장을 장착하는 무장 장착제인 타일런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는데 한국의 자체 엔진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군의 제트 엔진 개발 수준, 그 다음 기술은 단수명 엔진에 대해서 거의 완성 단계이지만 이제 장수명에 도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장수명과 단수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미사일을 쓸 것인가 아닌가, 요 차이인데, 기존에 우리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독자 개발한 엔진들이 지금 3-4종 있어요. 그것들이 다 해성이라든가 현무3 같은 미사일에 사용하는 그리고 제트 엔진입니다. 이런 것들 경우에는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버리는 것을, 한 번 쓰고 터지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연속 활용, 한 번 쓰고 몇천 시간 동안 계속 작동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은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전 중인 게, 사람이 타는 유인 비행기에 넣는 제트 엔진은 그 비행기 하면서 고장도 안 나야 되고 수명도 오래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명 제트 엔진에 도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가장 이제 실전에 가까워진 것은 KTF 550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KTF라는 거는 코리아 터보팬 엔진, 제트 엔진은 뭐 터보 엔진과 이제 터보 제트 엔진과 터보팬 엔진이 있는데, 대부분 다 터보팬 엔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리아 터보팬 엔진 5500 파운드, 항공기는 야드 파운드를 쓴다. 이게 미국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력이 5500 파운드, 2.5톤, 2.7톤에 가까운 이 추력을 가지고 있다. 이 추력이라는 거는 엔진에서 밀어낸 힘인데, 이 힘이 좋아야지 당연히 엔진이 이제 비행기가 더 잘 가겠죠. 그래서 5,500 파운드부터 시작해서 국내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이 올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건데, 아마 서울에어쇼 지금 아시죠? 가덱스라는 행사가 이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킨텍스 지상 전시에서 이제 KTF 5500의 완성 버전이 지금 전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킨텍스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제트 엔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로어스라고 하는 비행기에 탑재되는데, 로어스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되는 무인 편대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유인기랑 같이 가는 무인기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KTF 1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TF 5500 같은 경우에는 추력이 5500, 그 다음 KTF 1만 같은 경우에는 1만 파운드 제트 엔진입니다. 이것은 원래 스텔스 무인 공격기라 해가지고 그 로어스랑 비슷한데 더 스텔스한 가오리 같이 생긴, 뭐 흔히들 가오리 X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개발이 일단 잠정 중단됐는데,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로어스보다 더 큰 무인기에 사용할 제트 엔진으로 개발됐는데, 현재 계획가에서는 아마 이제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500 파운드를 이게 확대한, 이거는 이제 같이 설계됐는데 5,500 파운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성능을 더 높인 걸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KTF 16000 16,000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국산 이제 첨단 엔진이라고 불리는 KF-21EX의 버전에 장착 가능한 엔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랑 방위사업청 주도로 하나 두산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현재 개발 스케줄은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안은 이제 국제 공동 개발로 했을 때는 7년의 시간에 3.5조, 그러니까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데 이 KTX 16,000 같은 경우에는 KTX 10,000이랑 5,500과 전혀 다릅니다. 그게 코어라고 해서 엔진은 이제 여러 가지 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최신형 전투기랑 비슷한,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이 타는 비행기 타는 엔진인데, 이게 지금 만들어지면 KF-21에 장착돼서 시험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F414, 그러니까 미국제 엔진과 이제 KTF 16,000을 같이 KF-21을 탑재합니다. 왜냐하면 KF-21은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한쪽은 미국 엔진을 달고 한쪽은 신형 개발 엔진을 달아서 비행 시험을 하면, 만약에 개발 도중에 뭔가 고장이 나서 우리 국산 엔진이 뭐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남은 신뢰성 있는 미국 엔진 사용해가지고 무사히 임무를 종료하고, 이런 개념으로 시험 비행을 하면서 이제 검증될 예정입니다. 최근 KF-21 20대 추가 양산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계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KF-21은 120대를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원래 그 120대는 원래 블록 1과 블록 2로 나누어져 있는데, 블록 1이라는 거는 에어 투 에어, 그러니까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블록 2는 에어 투 그라운드, 그러니까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코드 수도 많아서, 공중전부터 먼저 40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양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후속 양산 80대는 공대지 능력까지 합쳐서 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40대를 한 번에 초도 양산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40대를 나눠서 12대에서 10대 정도를 4번, 3번 정도 나눠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추락하는지 이런 걸 보고 한번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데, 이 방산 계약이라는 게 그냥 자동차 사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KF-21 가격이 1,000억 원이죠? 부품이 20만 개가 넘습니다. 가장 복잡한 부품이다 보니까 여기 계약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거를 다시 리뷰하고 검사하고 검증하고, 이 가격을 산정하는 것만 해도 몇 억의 비용이 들어요. 원가 검증이랑 항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한 번에 계약하는 것보다 비용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요. 왜냐?
계약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대 양산 계약을 이제 10대씩 나눠서 이거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대로 나눠서 작년에 20대, 올해 20대 이렇게 계약하고 했는데, 이때 조건이 작년에 20대 계약했을 때 다음번에 그 1년간 시간 동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음번 계약은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전혀 문제없이 계약되었다. 그리고 그 계약된 이유는 KF21은 원래 2,000회 이상의 소티, 그러니까 시험 비행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작년 11월에 이미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아주 문제없이 갔어요. 그래서 남은 1,000회가 작년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카이 입장에서는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비용만 더 들고 시간만 더 들게 됐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카이다라는 한국국방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계약과 개발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중간에 평가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이게 아주 원활하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추가 양산 계약이 무사히 체결되었다. 그래서 다음번에 블록2 80대 계약은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요게 또 미국 스타일로 가는 그 12대씩 계약하는 걸로 하면 또 부대 비용이 늘어나거나 양산이 또 늦어지겠죠. 요건 좀 걱정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꼭 80대 계약을 한 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방한해 KF-21을 시승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 폴란드는 한국 전투기에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폴란드는 원래 한국 공군의 FA-50이나 KF-21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원래라는 건 어떤 기준이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사실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도 안 썼다고 하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할 분도 계시는데 이게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방한해서 KF-21을 탑승한 다음에 따봉 날리고 정말 좋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자체가 군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냐? 폴란드 최초의 F-16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F-16 인수 조종사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투스타까지 가셨는데, 그래서 폴란드는 원래 수십 년 동안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구소련제 전투기 뭐 수호이 7이라든가 미그 29 같은 거 몰았다가 F-16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서방 측 전투기를 처음 타보니까. 그래서 미국 전투기가 좋아서 F-35도 구매를 하고 미국자만 원래 도배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FA-50 같은 경우에는 F-16을 급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필러라는 것은 이 틈을 메운다는 의미로 급하게 도입한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요걸 F-16을 도입했을 때 처음에 그래서 걱정도 많았어요. F-16보다 작고 전투 능력도 부족한데 이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EGI라든가 이런 한급 장비, 그러니까 미국이 공급해야 되는 부품들이 폴란드에 배달이 늦어져 가지고 폴란드 언론에서 이 한국 거 사지 말랬잖아 막 이런 비판용도 있고, 제가 그에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다 해결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해결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카이가 현지 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문제라든지 이 KF-21이 제대로 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지원을 해줬고, 그거를 봤어요. 거기에서 일단 2차로 감동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감동해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냐? F-16 업그레이드 사업이 있습니다. F-16 업그레이드는 어떤 거냐면, F-16이 4세대 전투기인데 이거를 A사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4.5세대 전투기로 다는 것입니다. 이게 F-16 V 버전 바이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공군의 KF-16도 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하거든요. 폴란드도 똑같이 F-16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48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얼마였더라? 73억 달러? 73억 달러가 아마 9조 원이 대한민국 넣을 거예요. 9조 원이 A림도 알고, 기존에 있는 F-16이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첫 비행을 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은 비행기고, 멋있지만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20년이나 더 쓸까요? 그런데 한국 돈은 9조 원을 쓴다니까 폴란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48대를 개조하는데 4, 5년 이상 걸리고 납기도 늦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KF-21이 부상되고 있다. 왜? KF-16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완전 새거 3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세미스텔스 우산 전투기인 KF-21 90대 가까이 신규 구매가 가능한데, 이걸 F-16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고 KF-21을 사자, 이런 여론이 실제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아직 폴란드 정부가 정식적으로 답은 내놓지 않고 여기서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잘 설득을 한다면 이 F-16 업그레이드에 대한 73억 달러를 우리가 다 먹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몇 조 원치는 KF-21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사천 에어쇼라 해가지고 서울 에어쇼 말고 카이 공장 근처에서 이제 에어쇼를 할 때 KF21이 전시되는 거를 막 찍고 있었을 때 폴란드에서 무관분들 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 반동답으로 인도네시아 국기 거꾸로 하면 폴란드인데 너네들 살 생각이 없냐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비행하고 멋있긴 한데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잘 보고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때 비행을 아주 잘 했거든요. 아마 보고가 잘 되고 지금도 마케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사업화가 되기는 아직 몇 년,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사종을 앞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한국이 인도네시아랑 다시 거래를 해야 하는지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네시아의 거래만큼 우리가 사실 어려운 고객들 정말 많습니다. 이라크도 어렵고 이집트도 어렵고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 호주도 굉장히 까탈스러웠어요. 이게 K방산이 지금 잘 나가는 거 맞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K방산 수출에 노력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얼마나 타지에서 고생하시는지, 그 고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어르고 달래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투기라는 무기 같은 게 굉장히 판매할 때 비싸기 때문에 억지를 많이 부려요.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많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도네시아 이 관계가 전략적 동반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좋게 유지가 될 것이고,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의견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성장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미래에 그 포텐셜이 있는 거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GDP 성장률이 높으니까 산업 발전 의지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인력적으로, 그러니까 인력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의 젊은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이 개발도상국 단점이 있어요. 물론 그 개발도상국 단점이라는 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거래를 하는데 뭔가 대통령이 친한 기업이 뭔가 유리하게 되거나 이런 비리들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 그래서 똑같이 뇌물을 주고 살 수는 없으나 그 대신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 뭐 K방산 이야기할 때 K팝 뭐 헌터스, 데몬 헌터스 이야기하고 K팝 이야기하는데 이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위상이라는 것은 한국과 그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대한민국 독자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산업에 대한 협력을 많이 할 수 있는 국가, 첨단 국가라고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미국 한쪽 편에 서기 어려운 국가한테는 한국이 대단히 매력적인 이미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는 경제적 교류도 많이 하고 미국과는 이제 군사적 교류를 하는 나라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그 다음에 협력을, 그 종합적인 방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 협력을 패키지로서 우리가 이것을 역이용하면 인도네시아를 오래된 고객으로 놔둘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는데, 물론 돈을 받는 게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뭐 돈을 안 준다, 사업이 지연된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랑 무기 거래를 안 하겠어 하고 철수한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까지 인도네시아에 어떻게든 무기를 팔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수지타산에 맞는 장사, 아니면 단순히 돈을 잘 주는 국가, 이런 게 장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안전보장과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한테 해준 좋은 점들이 있어요.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가, 최초의 T-50 수출국가입니다. KT-1도 아마 이제 인도네시아가 처음 수출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첫 고객을 확보한 게 굉장히 중요할 때 인도네시아가 첫 고객이 돼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거래는 거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건 받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특수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정당하게 해야 될 거든 봤대. 대신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티포텍 전략이라서 돈을 주는 만큼 주고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미국 등 방산 강국들과 경쟁할 때 KF-21의 가장 큰 기술적 강점은 무엇인가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랑 5세대 전투기의 중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KF-21을 만들 때 좀 비판적인 분들은 5세대 전투기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좀 말을 지어낸 거다 하는데, 실제로는 4세대 전투기들이 많이 개량을 해서 F-16, F-18 같은 게 등장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근데 KF-21은 업그레이드 된 4.5세대가 아니라 네이티브 4.5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이티브인 게
뭐가 좋아 할 때 형상이 다른데, 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다르다. 이 말인 것은 뭐냐면 F-20이나 F-35 같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라팔이라든가 F-15 같은 기존의 4세대 전투기보다는 레이더에 탐지된 거리가 짧습니다. 짧은다 해서 가지고 막 그 15km, 20km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물리 법칙으로 가면 이게 데시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탐지거리가 이제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어야지 탐지거리가 한 25% 줄어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스텔스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추력대 중량비가 우수하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추력대 중량비는 어떤 이야기냐면 엔진이 낼 수 있는 파워랑 그 다음에 이 무게의 비율이 가속력과 상승력에 큰 차이를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라팔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가격점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쌉니다. 한 대에 1,000억 원 한다니까 굉장히 옛날엔 비쌌지만 사실은 우리가 1,000억 원 했을 때 라팔은 1,500억 뭐 이렇게 1,700억짜리 비행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단순히 판매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운용 유지비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훨씬 잘해주는 게 지금까지 T-50과 FA-50을 수출하면서 증명이 됐어요.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운용 유지비가 됐고, 운용 유지비가 단순히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용성이, 그러니까 가동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샀을 때 우리나라가 더 많은,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많은 전투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국가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K-20, F-21의 경쟁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은 모든 전투기가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왜? 형상이 이제 세미 스텔스 혹은 미니 랩터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랩터랑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생긴 게 비슷하게 됐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됐는지 KF-21의 치프 디자이너 혹은 이제 KF-21을 기술 이전한 로키드 마틴 개발사랑 이야기를 했대. KF-21을 개발했을 때 로키드 마틴이라고 미국 회사에서 기술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현역 분들을 사실 잘 못 오시고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 근데 2000년대 후반에 KF-21을 만들 때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미국 엔지니어들이 뭘 만들었냐? F-21 랩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랩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다 말로 이렇게 전수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는 KF-21이 5세대 전투기 EX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고,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들 수 있겠지만 라팔이라는 건 유로파이터는 이렇게 스텔스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뭔가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다 포기가 되었습니다. 뭐 슈퍼 호넷 또 스텔스 뭐 사일런트 호넷이라는 게 있었고, 라팔도 막 내부 무장탄 가지려고 개조를 했는데 새로 만드는 게 더 싸요. 개조를 한 것보다. 항공기는 원래 에어로다이나믹이라서 형상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스텔스 무인 편대기 어떤 점에서 주목할 만한가요? 최근에 저피탄 무인 편대기라는 로어스라는 이제 기체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제 좀 보게 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피탄 그리고 무인 편대기 이걸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무인 편대기가 뭐냐? 최근에 협동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 무인 비행기인데, 혼자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KF-21과 같은 유인 전투기랑 같이 함께 싸우는 비행기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저피탐, 그러니까 레이더 파에 잘 잡히지 않는다. 여기서 low observab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F-22, B-2, 뭐 F-35 같은 거는 very low observable, VLO 스텔스라 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덜 스텔스합니다. 그렇지만 레이더에는 작게 잡힙니다. F-22 같은 경우에는 골프공이라든가 야구공 크기라면, 이제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큰 농구공이라든가 수박보다 큰 뭐 이 정도의 그 사이즈로 레이더에 잡힌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고요. 현재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주도로 대한항공이 시제기를 제작을 했고, 시제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AL-2 모터시티사의 엔진을 달고 있으나 이제 나중에는 국산 엔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단독 비행을 올해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2027년까지 그 협동편대, 그러니까 사람이 탄 비행기나 무인기가 같이 비행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연구할 건데, 현재는 KT-1이라고 하는 프로펠러 훈련기에다가 이 데이터 링크 포드를 달아가지고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로어스가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아요. 여기는 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장착하는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본격적 버전, 그러니까 체계 개발 버전이 나올 것인데, 이 체계 개발 버전은 지금 나온 로스 시제기보다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안에 내부 무장창을 갖춰서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공대공 미사일을 갖출 수 있고, 앞부분 기수분을 교환해서 에이사 레이더라든가 EOTS라고 하는 적외선 추적기 이런 것들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내년 KF-21과 동반 비행을 준비 중인데 이런 시도는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나요? 이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현재 2개 회사의 2개 모델이 경쟁 중이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앞서서 말한 저피탄 무인 편대기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첫 솔로 비행, 혼자서 비행을 하고 2027년까지 협동 비행을 할 것인데, 요거는 대한항공이 제작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KF-21이 요거랑 같이 비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KF-21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도 ADD의 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MUCCA 혹은 MUCA라고 하는, 혹은 AAP라고 부르면 소형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노어스보다 훨씬 작아요. 한 150kg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이제 곧 이제 첫 비행이 나선 다음에, 원래는 이제 서울 에어쇼라인 행사장에서 FA50과 같이 비행하는 시험을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올해 말고 이제 2027년 에어쇼에서는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어스랑 목적이 비슷한데 크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이 AAP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자폭 공격 같은 걸 한다. 왜냐하면 생긴 게 크기가 훨씬 더 작고 가볍고 싸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많이 뿌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FA50과 연동하는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이 만든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큰 크기, 그리고 이제 KT1과 같이 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카이가 개발 중인 AAP 같은 경우에는 FA50과 같이 비행하지만 크기나 이런 것이 훨씬 작다. 150kg이다. 로어스는 한 4에서 5톤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무인 편대기들이 중요한 이유가 복합 시너지, 그러니까 멈티라 해서 맨 언맨드 티밍이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2025년의 작전 기능과 전술로서는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랑 무인기랑 같이 작전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이제 이미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이 높아지고 임무 성공률이 향상된다.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에서 무인기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왜 무인기의 역할이 이렇게 커지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비행 자동차 이 흥망성쇠랑 좀 비슷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옛날부터 드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193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탄 비행기가 뭐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제트 비행기 초음속기로 발달하는 동안 무인기가 거의 발전을 안 했어요. 거의 다 타겟 드론이라 해가지고 미사일 같은 거 쏘는 표적기를 많이 나왔는데, 물론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도 이런 표적기, 지금의 무인 전투기랑 크기는 비슷해요. 제트 엔진도 달려있고 그랬는데, 요거에다가 미사일 달아가지고 무인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단독 임무가 불가능하고 기술적인 한계가 너무 컸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처럼 비행하려면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무인기에 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지나서 F-22랑 F-35로 만든 미국, 그러니까 21세기 초반의 미국은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 1970년대의 컴퓨터, 그 세턴5 뭐 달로 가는 로켓을 만들 때 쓴 컴퓨터는 뭐 건물 크기만 한데 그 성능이 2000년대 되면 거의 사람 손에 뭐 휴대폰과 비슷하게 되니까 발달된 IT 기술로 지금이야말로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도전한 것이 보잉과 노스롭 그룹 안의 X-45, X-47 무인 전투기입니다. 이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가오리 같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F-117 스텔스 나이트호크 전투기랑 비슷하게 내부 무장창에다가 2000파운드 폭탄을 달고 적의 적진을 침투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거의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해서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유인 전투기 안 나오고 무인기만 나오겠다,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그런데 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둘 다 취소된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발달된 RT 기술로 독자적인 작전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2억 달러 가까운 가격을 X-47 같은 경우에 했는데, 무인기를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지 않았으니까 적진에 더 위험한 데 투입할 수 있고 임무 성공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소모성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파괴되어도 그 부담이 덜한 이런 걸로 쓰는데, 뭐 F-35보다 무인기가 더 비싸면 그걸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장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협력 전투기 CCA라는 개념입니다. CCA는 과거에 X-45나 X-47을 실패의 거울 삼아서 엄청나게 좋은 성능, 그 다음에 그 유인기
유인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유인기랑 같이 돌아다니고 제한적인 임무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4천만 달러 정도의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격은 FA50이랑 사실 비슷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F-47 6세 전투기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달러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적진에 투입해가지고 파괴되어도 좀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 CCA는 과거에 그 전세대 UCAV라고 불리는 무인전투기보다는 임무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거는 옛날에 무인전투기는 실제로 유인전투기처럼 공중전도 되고 지상도 공격하고 온갖 걸 다 하게 됐는데 여기는 지상 공격하는 버전, 공중전하는 버전 이렇게 따로 나눠서 개발비를 낮추고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지대 투입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두 가지 기술이 이 CCA 무인기 발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지금 AI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뉴스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제 그 미국에서 연구가 돼가지고 F-16에다가 AI 파일럿을 탑승시켜서 실제 전투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 조종사는 뭐 도구 파이팅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지 않고 근접전을 하는 걸 했는데 AI가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고 이런 것들로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작은 컴퓨팅 자원과 파워로 자율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스타링크가 정말 모든 것을 맡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성이 몇만 개 정도 갔는데 옛날에는 위성 통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의 그 통신위성 숫자가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무기들이 다 위성 통신을 쓸 수 없었는데 스타링크 같이 군집 적에도 소형 위성들이 통신을 하게 되니까 수천 개, 수만 대의 비행기라든가 이 표적에다가 이제 위성 통신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연결한 문제에서 이제 위성이 해결이 되었다. 이래서 CCA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고 성능이 아니라 그때그때 제일 쓰기 좋은 무기, 그 다음 제일 효율적인 무기가 선택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CCA는 성능적으로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스텔스하고 가장 성능이 좋고 뛰어난 무인기는 아니지만 이게 적과의 전투에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전투기로는 최적의 조합이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이 CCA랑 유사한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편대기는 기존 드론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나요? 무인편대기는 저피탄 무인편대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 성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완벽한 스텔스라기보다는 최초로 스텔스에 설계가 들어가서 로우 업저버블 그래서 농구공이나 수박 크기로 했는데 제가 앞서 CCA가 가성비를 맞춘 무인전투기라고 표현했듯이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YQ-44 혹은 안드로이 만들고 있는 CCA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데 그 스텔스 성능이 사실 대한항공이 만들고 있는 로고스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싸고 대량을 전투기를 무인 전투기 만들기 원하는데 우리는 스텔스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무인기를 만드는 김에 스텔스 기술도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KF-21은 뭐 F-35가 1,500을 할 때 1,000억 원밖에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산 가격은 더 비슷한데 에로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은 미국제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CC라는 무인전투기 개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인크리먼트 1, 인크리먼트 2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로어스라고 하는 국산 무인기와 비교할 수 있는 CCA 인크리먼트 1은 로어스보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 비해서 이제 물론 이제 미국도 로어스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더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 회사가 우리한테 와서 야 우리가 CCA 더 좋은 걸 만드는데 우리가 너네 회사가 만든 로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품을 좀 공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산 엔진이 적용되는 게 기존 드론들과 큰 차이가 가지는데 지금 이제 CCA 같은 그 전투형 무인 항공기 말고도 대대급, 4단급, 군단급 무인기 그리고 차기 군단급, 중고도 무인기까지 우리나라가 무인 항공기라 부를 수 있는 드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엔진들은 다 수입사입니다.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데 얼마 전에 중고도 무인기 MUAV에 대한 엔진 국산화가 시작되었고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크라이나산 터보제트 엔진이 달리는데 이제 곧 KTF 5500이라는 최초의 국산 장수면 제트 엔진이 달린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CCA 이야기 계속하는데 CCA가 제가 지금 싸다 가성비가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대량 도입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향후에 그 CCA라는 거는 대한민국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도 다 도입하는 거고 그 크기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국산 KTF 5500 엔진을 수출한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공개된 거는 이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 그러니까 카이의 UCAV랑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상용 확장 기능인데 이게 원래 먼저 시작된 건 튀르키예요. 튀르키의 크시렐마라는 제트 엔진 드론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의 그 상륙함에 아나톨루함에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거를 따라해가지고 함상용 확장
시작을 하는데 전자기 캐터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비행기를 배에서 이륙시키는 이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이 무인 편대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해상에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인 편대기 기술이 KF-21 수출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없으면 수출이 안 되는데 요게 있으면 수출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무인 편대기 자체의 문제도 있고 KF-21 문제도 있는데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생산하는 중형급 무인 전투기로 요게 지금 아직까지는 KF-21과 연동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책 과제라 가지고 이제 발전되면 이것들이 사용될 것인데, 요 로스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이고 대신에 내부 무장창이 있어가지고 모듈형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카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로스 하나보다 이제 다양한 크기의 무인 편대기, 그러니까 싸고 이제 단순한 거, 그다음 비싸고 좋은 거를 무인기도 이렇게 섞어서 쓰자 이런 거기 때문에 MUCCA, 무카, 뭐 SUCA, 수카 뭐 이런 소형 무인기와 중형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 중에서 MUCCA, 무카라고 부르는 이런 무인 편대기 같은 경우에는 로스랑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수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인 보기엔 거의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 간에 AI 자율비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엄연한 무인기입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KF-21을 같이 비행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요 외에도 지금 연구 중인 방안 중에서는 KF-21에 탑재를 해서 전투 공간에 가기 전에 쏘는 이런 그 무인기를 발사하는 기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는 값이 싸고 대량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항속거리, 그러니까 KF-21과 같이 갈 발이 짧단 말이에요. 근데 KF-21을 실어가지고 발사하면,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제 나이 이슈가 좀 부끄러운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고 지금 2도 있어요.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프로토스의 캐리어라고 우주항공모함인데, 그것처럼 KF-21이 마치 캐리어 유닛 같이 자기 새끼 무인기들을 발사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그 전개를 해가지고 적진을 정찰하거나 공격을 시키거나 적을 기만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 능력 확보될 건데, 물론 이런 CCA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 연구하고 있고 F-15도 지금 4세대 전투기는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전투기가 전투를 할 때 영화에 보면 적장을 향해서 돌진해서 적장을 몽골 베면 막 전투가 끝나고 이런 것들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중전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인 편대기랑 같이 가는 유인 전투기가 너무 눈에 잘 띄면, 그 다음에 스텔스 성능이 없으면 무인기를 사용하거나 공동작전 하기 전에 먼저 격추돼요. 왜냐하면 무인기는 아무래도 작고 스텔스 성능이 길어가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의 레이더 입장에서는 유인기부터 먼저 보내고 유인기가 먼저 떨어진다. 그런데 저기 앞서 말했듯이 KF-21 경쟁력 세미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KF-22EX가 되면 5세 전투기로 로우 업저버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F-15EX보다 스텔스화 되죠. 그래서 같은 무인 편대기랑 같이 들어가고 위험한 공격에 들어가도 먼저 격추당한 일이 줄어드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경쟁력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F-35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똑같이 할 수 있어서, 그럼 F-35보다 좋냐?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F-35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젝트라서 성능 개발에 개량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F-35에다가 무인 편대기나 이런 걸 달 수는 있는데 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KF-21 거기에서 메리트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유인무인 복합체계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것은 사실은 경쟁력보다는 사실 미래 필수적인 성능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번 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 KF-21의 멈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 중인 거는 KF-21뿐만 아니라 헬기에서의 멈티,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멈티, 그 다음에 지상에서의 멈티, 육해공도에 다 멈티, 유무인 복합체계, 유인무기랑 무인무기가 같이 가야 되는, 요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유인무기와 무인무기 그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생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유인기가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무인기가 먼저 적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유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탄 무기의 생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인 무기만 보내면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인 무기만 보냈을 때 뭔가 터지거나 이랬을 때 정보를 잘 전달하기 어려운데, 현재 먼데 그 원격 조종하는 본체가 멀리 있으면 그 같이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해결하고, 유인기가 무인기를 보호하고 무인기가 유인기를 보호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카이가 이제 알려준 개념이라 가지고 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KF-21에 지금 CCA라는 무인 전투기랑 같이 작전할 때 어떻게 작전하나,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KF-21에 제모가 달리고 그 다음에 무인전투기에도 제모가 달리는데 이 두 개의 특징이 다릅니다. 무인기는 KF-21보다 제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인기는 스탠드인 제모, 소형 제모를 가지고 KF-21은 에스코트 제모, 그러니까 호위용 제모를 가지는데 저게 레이더가 있고 지상 방공 미사일이 있으면 일단 에스코트 제모, 그러니까 KF-21이 좀 더 출력이 좋은 제모로 광대역을 제압을 한 다음에 그 제압을 하고 이제 미사일을 그 적의 대공 미사일을 공격하려면 무인기가 스탠드인 제모 이렇게 가까이 가서 또 방위전파를 한 번 더 발사합니다. 그 발사하는 와중에 무인기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무인기는 에스코트 제모, 그러니까 무인기가 보호해주는 방위전파로 이렇게 생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믹싱이 되면서 이제 전투력, 생존성과 임무 확장성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같은 비용 대비 더 많은 폭격과 더 잦은 공격, 그 다음에 실시간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유인기 5대보다 무인기 10대, 유인기 3대 이렇게 했을 때 방어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왜 K2 전차를 다시 선택했나요? 폴란드 얼마 전에 K2 전차 본계약 발표를 한다고 8월 1일부로 아마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이 폴란드에 방문해서 이제 2차 계약을 할 것인데 다시 선택한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반에 그 계약한 1차는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했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쟁자 그러니까 K2 전차가 급하게 팔 때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에이브람스 전차, 레오파르드 전차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샀으니까 우리 다시 2차의 사업에서는 그 독일 전차나 미국 전차를 살 거라 했는데 이걸 다 깼죠. 이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신속 납기 이익이 있습니다. 1년에 1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현대 로템의 생산 능력은 독일 대비 3배입니다. 3배라는 게 원래 독일도 1년에 100대 이상 생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르샤바 조약기가 살아있을 1980년대입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냉전 시대라는 게 있었고 독일이 분단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레오파르트 2 그러니까 우리 K2 흡혈 전차랑 경쟁하는 이 경쟁 제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생산력이 아주 뛰어났고 근데 그 3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생산 수요도 줄어들고 개조만 하고 신규 생산이 없고 그 다음에 공장을 외주화하고 외주를 그냥 독일 내에서 주는 게 아니라 뭐 그리스 뭐 스페인이 각각의 찢어지고 공장이 이러니까 생산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 생산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게 단순히 주문했을 때 빨리 온다 그럼 배달이 빠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장이 나거나 부품을 구할 때 구하기가 쉽다. 그리고 대응이 쉽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그 방위산업진흥협회의 그 초청을 받아서 창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은 우리나라 방위 사업의 핵심 요충지라고 볼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는 모여 있는 것을 다 아실 건데 제가 그래서 현대로템이랑 몇 군데 이제 그 방산업체들을 봤는데 엔진은 뭐 길건너편에서 만들고 이제 뭐 포는 거기 뭐 남 블록에서 만들고 다 그 전차에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핵심 장비들을 생산한 설비나 업체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모여 있으니까 생산 도중에 문제가 있을 때 수정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생산도 빠르고 이런 직접의 이익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다. 물론 러시아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한다고 자기네들 그 공급할 때도 빠듯해서 수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무기공장이라 한 게 단순히 그냥 뭐 국뽕을 빠져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 납기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달이 빠르다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수정이 쉽다. 그리고 수리 부속이 구하는 게 원활하다. 또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이탈리아 수출이 진행되다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200억이 넘는 그러니까 FA50 전투기랑 거의 비슷한 가격을 했어요. K2 전차는 절반 가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산 수량의 차이가 있고 레오파르트2는 나온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된 전차예요. 시제차로 치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됐으면 물론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오래된 전차나 오래된 무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종이 돼야 된다. 왜냐? 부품이 단종되거나 생산 공장이 없어지면 그걸 메꾸고 새로 부품을 발고 이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된 게 싸지 않아요. 무기는 이런 거에서 K2 전차가 경쟁력이 있고 신뢰성을 증명했습니다. K2 전차 그 개필러 도입했을 때 우리만 그 폴란드에 전차를 판 게 아닌데 앞서 말했듯이 독일은 레오파르트2 그 다음에 미국 에이브람스도 같이 도입했어요. 숫자는 우리가 제일 많았지만 그리고 같이 도입하고 폴란드군이 기동시험을 했을 때 우리 K2 전차에 큰 기대를 안 했다고 해요. 뭐 레오파르트2나 에이브람스가 우리 K2보다 훨씬 더 무겁기도 하고 방어력이 좋거든요. 러시아 게임 워썬더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보면 K2 전차보다 훨씬 더 10톤 무거운 그 전차들이 막 그 몸빵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동훈련을 하니까 웬걸 K2 전차가 날아다닙니다. 왜냐? 10톤 정도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새는 이야기지만 K2 전차가 10톤 정도 가벼우니까 방어력이 약하다. 이렇게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드나 일부 한국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K2 전차가 10톤 정도 가벼웠던 거는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크기가 작은 게 러시아 탱크는 크기가 작은 이유가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근데 키도 뭐 160대는 사람이 앉아도 좁은 그런 좁은 전차를 한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인투공학을 적용해서 방어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노출되는 부분을 줄이면서 무엇보다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가면서 길이를 줄일 수 있어서 10톤 정도 가벼워가지고 방어력이 거의 미국 전차나 독일 전차나 크게 밀리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가벼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동을 할 때 다른 전차, 독일 전차나 미국 전차는 가지 못한 지형도 가고 더 빨리 갑니다. 거기다가 사격 통제 장치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사격 훈련에서도 인상적인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고장도 잘 안 나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K2 전차가 이제 러시아 탱크처럼 자기들만 쓰는 이런 게 아니고 나토급에 최대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120mm 55 구경작 포탄은 현대 위하에서 제작하지만 이제 라인메탈이 만드는 포랑 규격이 완전히 같습니다. 나토 표준 장비 인터페이스도 장착됐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K2 전차를 안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 수출 계약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포함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폴란드 사람들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교류하는 분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신들 자긍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폴란드가 어느 정도 거기서 공산주의 국가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독자전차도 만들고 싶었고 사정이 안 돼서 못 만들었지만 그리고 지금 보르스기라는 독자적인 장갑차 우리 K22가 비슷한 것도 만들고 있어서 원래는 폴란드는 자기들이 전차를 만들 테니까 한국 기술만 달라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죠. 자신들 개발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사실 국산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능력도 없는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개발의 역사라든가 방위사업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부족하니까 우리 K9 자주포도 사고 K2도 산 거지만 어쨌든 폴란드는 독자 방위사업을 진흥하고 싶은 의지가 커서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니 우리 장사할 때 장사의 기술을 알려주면 걔들이 따로 가게를 차리거나 팔면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위사업은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폴란드 버전 전차를 만들거나 건설을 하게 되면 결국 부품 단위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방산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 MMC 솔루션이라는 모션 컨트롤 기업들이 막 주목받고 주가가 괜찮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유압 장비라든가 모터 같은 걸 만들어서 얘들은 원래 K2 전차나 K9 자주포의 하청업체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게 터키에서도 수입해가고 이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기술로 자주포를 만들거나 전차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부품을 쓰게 됩니다. 거기다가 폴란드의 국가적 위신을 세워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실리를 챙기면 됩니다. 왜냐? 폴란드가 우리가 만든 기술 수출과 기술 현지 생산으로 만든 이 탱크를 폴란드 국산 전차라 생각하면 요거를 통해서 이제 유럽 지역 지방에 대한 마케팅을 폴란드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마케팅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밀리터리 매니아나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협력이 단순히 우리가 폴란드가 이제 물건을 팔고 하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전략적인 성장 파트너로 간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K2 피해 전차 그러니까 폴란드 버전 K2 전차가 폴란드 이외에 뭐 루마니아라든가 중계 동유럽 국가의 세이즈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혼자 세이즈한 것보다는 나토 국가이자 그 다음에 EU 소속국인 폴란드가 직접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폴란드 측에서는 사실 이것도 좀 바라고 있어요. K3 전차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K2 전차 후속으로 지금 기초 요구 중인 차세대 전차 이것도 굉장히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인데 요거를 폴란드 내부에서는 좀 공동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개발비를 덜 쓰고 그 다음에 수출하거나 수요를 만들 때 폴란드 육군 수요랑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수출을 할 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게 방위사업에서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자 그 다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결국에는 혈맹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방위사업도 진흥해 주는 것이고 이것들이 사실 대한민국도 사실 이것 과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뚫린 이후 왜 한국의 다층 방어체계 KMD가 대안으로 주목받았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란과의 12일 전쟁이라 부르는 서로 폭격과 미사일을 주고받는 현상이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정확히 말하면 아이언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다층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 다이비드 실링, 그 다음에 에로까지 이렇게 있는데, 첫날에는 거의 95%의 이란 탄도미사일을 막아냈는데 12일 동안 제일 성과가 낮은 날은 거의 65%가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층 방어 미사일이라는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 탄도미사일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발사할 때는 고도만 올라가서 높은 고도에서 내려가니까 이게 가속이 되어서 종말 단계에서는 이게 속도가 빨라서 요격이 어려운 건데, 그러면 이제 요격 고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층 방어됩니다. 어떤 미사일들은 뭐 40km 이상에서 150km까지, 어떤 미사일들은 15km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다 미사일 종류별로 요격 고도가 가는 거는 이런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지만 다층 방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가장 처음에 150km에서 40km 구간에서 사드,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올해부터 나오는 40km 이상에서 60km의 L7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15km에서 40km 사이에는 배틀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고, 15km 이하에서는 천궁 요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요격 기회가 있어야지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이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과 자국산 미사일 좋아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KA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달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 한국처럼 그 요격 미사일을 방산 수출해요. 천궁 미사일 수출한 것처럼 독일의 에로 미사일을 수출했는데, 한국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체계는 국가라고 부르기 민망한, 그러니까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몰라 같은 무장단체들이 쏘는 가산 로켓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성능이 낮은 걸 요격하려다 보니까 그 요격체도 가격도 싸고 성능이 낮은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하는 게 북한이죠. 북한과 하마스, 뭐 이런 헤즈볼라 이런 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미사일이라도 우리가 사실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AMD, 그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사정포 방어 체계 이렇게 부르는데, 아이언돔과 비슷하지만 성능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한이 쏘는 다연장 로켓이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납기와 생산 수량이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방산 기술이 많이 발전됐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나라라서 생산력에 한계가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아서 미사일을 많이 보충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서로 싸우기 전에 에로 미사일을 독일에 처음 수출해서 이스라엘 나는 데서 그 좀 이슈가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웠고요. 왜냐하면 우리 천궁을 수출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다 떨어져서 요격 미사일을 내수용보다 먼저 돌리려고 하니까 수출용 물량이 납기를 맞춰줄 수 없어서 거의 2, 3년 이상 늦어져서 지금 독일이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의 능력이 떨어지고, 왜냐면 자국산 무기고를 채우는데 급급해야 되니까, 한국이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방위 사업이 가지는 이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AM은 사드와 비교해 어떤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나요? LSM이 더 늦게 나왔지만 사드가 기본적으로 더 좋습니다. 좋다는 거는 훨씬 성능도 좋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사드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40에서 150km의 요격고를 가진 사드 같은 경우에는 그 키베이클이라 해요. 미사일 방어 미사일은 요격 미사일 쏘졌다가 마지막에 부스터는 분리되고 그 옆에 측면에서 로켓을 발사하면서 자세를 제어하는, 아주 정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요격하는 요격체를 키베이클이라는데, 그 성능이 사드가 훨씬 더 발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요격 고도가 더 넓고 성능도 더 좋고, 그리고 레이더 ANTPY2 레이더 같은 경우에,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사드 미사일 운영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사드 미사일이 이제 적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얼리 워닝 모드, 조기 경고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사드 미사일을 통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 적국 근처에 배치해가지고 탐지하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사드가 지금 뭐 일부
일부 분들을 보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요 기능에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레이더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 배치된 거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미국의 정보를 건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건 조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대신에 L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도 좀 없고, 그 다음 그냥 대공 미사일만 되고, 그 다음에 요격고도 낮지만 훨씬 싸고, 그 다음에 요격보다 낮은 게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사드를 선택했지만 제일 좋은 답은 보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들은 사드를 다 가지고 있지만 LSM도 필요한 겁니다. 사드가 요격을 하고 실패한 것에 나머지를 유혹하기 위한 용도로 LSM, ABM, 그러니까 안티 발리스틱 미사일 버전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AAM이라는 게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드는 항공기 요격을 하지 않아요. 미사일만 요격합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원래 사드는 사드 옆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돼서 항공기는 패트리어트가 요격하는데, LSM은 AAM이라고 하는 우리 천공투 미사일 확대하는 것 같은 미사일이, 이거는 항공기 요격 전용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km 이상 거리 적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어서 사드와는 달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드는 자기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호해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없으면 전투기가 공습하는 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LSM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핵심은 사드랑 LSM을 비교했을 때 사드가 기술적으로 더 좋지만 가격도 훨씬 비싸고, 제일 좋은 거는 사드가 막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LSM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투수를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공투는 중동에 이어 동유럽 수출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사실 유럽 EU 국가들이 대공미사일 체계들은 지금 독일과 이스라엘 이쪽이 좀 장악하고 있고 미국도 좀 있는데, 그래서 천공투가 지금까지 수출이 잘 못됐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내용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12일간 미사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제 미사일에 대한 납기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노릴 수 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 이게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얼마 전에 좀 발표한 게 천공3가 있습니다. 천공3의 경우 천공2보다 방어 면적이 2배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면적이 높다는 거는 이제 유효 고도, 그러니까 요격할 수 있는 고도와 거리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패트리어트 MSE,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최신형 미사일보다 거의 동급의 요격 능력을 가졌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고 생산 수량과 양산 능력이 우수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패트리어트가 갖지 못한 천공3, 천공2 개량형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한국 공군 천공2는 아니지만 중동 수출형 천공에서는 일단 어떤 게 있냐면 A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한국 공군용 천공2는 폐사라고 해가지고 수동형인데, 중동 수출 버전에서는 우리 KF-21에 들어간 A사 레이더가 좋다는 이야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전 360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A사 레이더를 쓰는 게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정형이에요. 그래서 360도 감시가 안 됩니다. 약간 좀 오버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으면 그 포대의 사각지대를 순항미사일이 옆에서 옆구리를 치고 온다면 그 탐지 못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신형 패트리어트 버전은 레이더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다가 조그만 소형 레이더를 붙이는 걸로 대응하는데, 우리 천공2 개량은, 그 다음에 천공3는 A사 레이더인데다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이래서 전방향 탐지가 있다, 이렇고, 요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게 LSM2가 있습니다. LSM이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됐지만 이미 LSM2가 개발되고 있어요. LSM2는 뭐냐? 기존의 LSM 같은 경우에는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조금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LSM2에서는 사드급의 요격거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국형 사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신형 미사일 KN-23, 활공 비행을 한다 이야기하는데,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포물선 비행인데, KN-23 신형은 이 포물선의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인데, 요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이 KN-23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북한판 현무2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이 KN-23을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즉슨 뭐냐? 이 KN-23 미사일은 유럽에서도 위협이니까 요 맞춤형 대응 미사일인 LSM2도 수출 가능성이 유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4개의 강점이 있었다. 정밀도, 납기, 기술력, 가격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들 들으신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게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밀 무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K방산이 재래식 무기만 수출한다,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기술적이 높지 않거나 아니면 단순히 뭐 무식한 무기를 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 재래식 무기 중에서 제일 정밀한 무기를 파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지금 우레라는 미사일로 지금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KT-SSN 혹은 수출형 CTM-205 미사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 지방에 수출되고 이제 아마 공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갱도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슷한 걸로 미국의 에이테킴스라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탄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미국의 군용 GPS를 쓰지만 우리가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 사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 표적실에 딱 들어놓고 이제 미사일 명중된 거 카메라 찍는데 정확도가 미터급 이하 정확도가 났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게 물론 항상 미터급 이하, 그러니까 엄청 1미터 이상의 그 엄청 정밀한 정밀도로 표적을 명중할 수 있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거 확률이지만, 이런 시험 사격에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정밀도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는가, 이런 걸로 보실 때 이제 비슷한 예로, 차 사거리는 3km인데 어떻게 5km에서 사격 시험을 하니까 맞췄다, 그러면서 한국군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게 대해서 뒷사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되냐면, 한국군이 K2 전차의 사거리를 3km까지만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산악지역이 많고 한반도에서 3km 이상의 전차전이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3km 교전거리 만들었지만, 개발을 하면서 현대 위하가 120mm 활강포를 만들거나 사격 통제 장비를 할 때 초정밀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이 높았고, 여기다가 K2 전차의 첫 수출국인 튀르키예가 K2 전차에 대해서 부품을 수출했을 때, 야 너네들 키로까지 맞춰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 수출이 안 될 뻔했는데, 우리가 K2 전차의 그 포나 이런 거에 튀르키예로 가가지고 5km 사격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중을 해서 튀르키예 수출됐기 때문에 K2 전차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5km밖에 표적을 맞췄다, 이것은 사실 약간 방사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 시청자분들 낚으려고 좀 조작을 한 거고, 실제로 K2 전차는 이런 과정을 해서 군 요구 성능, 그 다음에 수출을 하면서 계속 성능이 나아지면서 정밀도가 높아져서 5km의 원거리 표적을 공격해서 파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것들이 K9 자주포라든가 아니면 K239 천무에서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납기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만약 그 1, 2, 3부에서 제 방송을 다 보신 분,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게 재방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납기 1년 남짓한 경우에 전차 100대 이상 공급 가능하다. 이게 단순히 생산 속도가 빠르다, 배달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부품이 현재적으로 액티브 듀티다. 그러니까 부품 생산에서 단종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 이제 다 책임지는 QC가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공장들이 뭐 전차 만들 때 엔진 공장과 포 공장, 그 다음에 현가장치 공장들이 모여 있어서 직접의 이익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우리 군이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할 때 우리 수출 물량들을 몇 번 이제 돌려가지고 긴급 수출을 한 사례가 있어요. 요게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요게 나중에 다 보충을 해주고 더 새로운 무기로 우리 군부에 주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국가, 이러면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 유지에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이 부품이 고장났을 때 부품 생산하는 공장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외국 고객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술력 부분도 한국이 지금 대략 선진국 대비 83%의 기술력이라 이야기하고, 국방기술 품질원이라는 기관에서 항상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이야기할 때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지면 세계 최고인 부분은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보다 밀리는데 한국 K방산 기술이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깎아내리신 분들은 대단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최고가 아니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생존 욕구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용, 무엇보다 전차나 이런 장갑차,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품이 들어간 무기들을 통합하고 만드는 능력은 우리가 자랑해도 될 만하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정밀도 이야기할 때 그 CTM-290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한국판 에이테킴스라 했지만 에이테킴스랑 가장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탄두가 다릅니다. 에이테킴스는 원래 확산탄이라고 해가지고 상공에서 터지면서 이제 그 약간 테니스공 같은 수류탄 비슷한 폭탄들이 넓게 뿌려주는 건데,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통짜 탄두, 그러니까 폭발물이 있는 탄두로 바뀌었는데, KT-SSM은 열 압력 탄두, 북한의 갱도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존의 탄두보다 폭발 범위가 훨씬 넓은 이걸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질식시켜서 죽이는 이런 무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력, 조합의 능력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AS-21 레드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주에 수출된 수출 전용 장갑차인데 호주군이 처음에 한국군이 수출 전용 장갑차를 내놓고 이거를 독일과 경쟁하겠다 했을 때 독일이 이미 그 전에는 장갑차를 많이 수출도 했고 한국군이 쓰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왜 써? 이랬다가 주행을 해보니까 달랐습니다. 현가 장비 서스가 담습니다. 일명 서스펜션인데 장갑 차량의 서스펜션은 옛날에는 뭐 스프링 같은 것도 쓰고 지금은 이제 주로 토션바라에서 금속의 탄성을 이용하는 걸 쓰는데 대한민국은 유기압 현수 장치를 씁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ISU라는 걸 쓰는데 이 현수 장치가 토션바 그러니까 금속을 사용해 가지고 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압을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승차감이 좋다. 전차가 장갑차 승차감이 좋으면 뭐해? 내 승용차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투 지속 능력, 그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면서 전투 지역까지 가는 병사들 피로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장비의 고장도 적어집니다. 진동이 많아지면 전자장비에 고장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훨씬 줄어들고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총이나 기관포의 명중률도 높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가 장비를 이런 우수한 기술들이 그 해외의 그 경쟁 제품보다 나아가지고 수출된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문제인데 가격이 판매 가격이 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지보수 가격이 대한민국이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서비스를 잘해주는 건 뭐냐? 사실 미국 무기가 좋다고 하는데 몇 가지 미국 무기 단종된 거 우리나라 군대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돈을 아무리 줘도 수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단종되고 이제 안 쓸 거니까 뭐 니들이 뭐 지지고 먹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무기 체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다연장 로켓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리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걸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게 단순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방위사업체 종사자 여러분, 그 다음에 방위사업체 여러분들이 품질 보존, 그 다음에 유지보수 지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것들이 대한민국 K방산이 수출의 저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K방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국가들을 하나의 단체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질투가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것인데 기본적으로 KF-22 수출의 가장 큰 라이벌이 프랑스 나팔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나팔 전투가 더 좋고 프랑스 그 KF-22 사지 말라 이런 데도 있고 유럽에 수출하는 것도 좀 마닥차나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이 유럽 국가, 영국은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사야 되는데 왜 미국산 무기를 사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왜 유럽산 무기를 안 사냐고 동유럽 국가나 아니면 남부 유럽 국가한테 다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검색하시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산이나 미국산 무기를 사지 말자고 EU에서 연설한 쇼츠가 돌아다닙니다. 전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EU의 방위사업 기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재무장을 위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산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일, 프랑스가 돈을 대지만 독일, 프랑스의 방산업체가 돈을 따먹는 구조로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2025년 5월 달에 부산에서는 마덱스라고 하는 해양 방산 전시회가 있고 제가 방산 전시회를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프랑스의 어떤 연구자분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와가지고 한국 K방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은 이제 프랑스의 싱크탱크, 우리나라 지금 국방연구원 같은 데서 있는 박사님이시고, 뭐 저한테 뭐 알고 싶어서 물어봤다 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제품과 내용이 쓰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 프랑스의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다 분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프랑스가 얼마나 이 한국 방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만나서는 이제 친하게 이야기도 하고 잘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나는 프랑스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겁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기반으로 식민지가 지금 없지만 방위사업 상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식민지의 영향력을 유지한 나라고 그래서 방위사업이 전략사업이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방산이 국내 수요보다 수출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이미 30년 이상 고착된 거예요. 촬영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아주 뭐 수출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들도 아직 방산 매출의 절대 다수는 국내 내수용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방산 국가들의 위협과 경쟁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K방산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저는 요 전략에 대해서 권역별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권역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K방산이 아니라 E방산이 돼야 됩니다. 유럽 방산처럼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뜯어보니까 한국산인데 이런 느낌이 나도록 현지화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나라가 작으니까 기술력은 높지만 생산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럽 방위사업체랑 같이 연관돼서 공동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아주 깊습니다. 가령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경쟁자인 PLU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업체랑 독일 업체가 합작해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쓰고 있는 로켓 기술을 유럽 업체에다 이식해가지고 유럽 메이커로 파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써야 되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유럽 현지화 버전 무기를 얼마나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 앞서 말했을 때 지금 EU 방위산업 기금 같은 게 유럽산 무기만 사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가령 얼마 전에 그 폴란드 2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을 하니까.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현대조선이나 하나오션이 만든 잠수함이 채택되면 폴란드에서 건조하게 되면 그걸 EU 방위사업 기금을 활용해서 건조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현지화 전략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동 및 아시아가 우리나라 방산의 밥줄이죠.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큰 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아시아에서는 많은 곡이 있습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도 사고, 태국도 사고, 말레이시아도 사고, 인도네시아도 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고객님들한테 앞으로 차세대 판매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KF-21EX, 그래서 KF-21의 개량형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2기 트럼프 때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중동 국가가 구매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노려야 됩니다. 우리 경쟁자는 유럽의 GCAP라는 5.5세대, 우리 그러니까 KF-21보다 훨씬 성능이 더 좋고 크기도 큰 전투기인데 대신 가격도 겁나게 비쌉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지 무기 공장 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은 지금 현지화 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중동은 그 무기를 쌓아놓는 공장 스택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생산 공장 요구가 많고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미 판매한 무기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가령 천궁2를 팔았으면 천궁3도 팔아야 되고 LSM도 팔아야 되고, FA50을 팔았으면 FA50의 달 무기도 팔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FA50 수출을 했을 때 사실 무장은 다 미국산 무장입니다. 제이담, 유도폭탄, AIM, 넥스,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폴란드에는 암람 미사일.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따로 이제 또 특집을 하면 실을 수 있겠지만 뭐 철용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고, 여기다가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같은 것도 FA50용으로 개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FA50을 팔았으면 이제 비행기를 팔았으니까 이제 무기도 팔아야 된다. 국산화된 무장을 팔아가지고 하고, K9 같은 우리 뭐 K2 전차 이런 거 팔았을 때 뭐 신형4라든가 아니면 신형 포탄 같은 걸 팔아야 된다. 예를 들면 K9 자주포 구매한 국가들한테 우리나라 풍산이 개발하고 있는 램제트탄 같은 걸 수출할 수 있습니다. 포탄은 기본적으로 추진체가 없다가 RAP라고 하고 로켓 추진체가 있다가, 램제트라는 거는 기존의 로켓 추진제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생긴 게 약간 원통에다가 뾰족한 콘이 달린 것 같이 생겼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70km 이상 아주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판매 상품으로 유용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플랫폼만 팔았다면 플랫폼에 나오는 새로운 무장이라든가 개량 키트 같은 거를 중동 국가 공략에 써야 됩니다. 미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지금 녹화 시간 오전에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통과됐는데 그 중에서 조선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넘어서는 해군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미군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수리 부속, 그 함정 수리 사업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수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전투함을 미국 해군이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되고, 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은 사실은 저는 전 세계 4위로 올랐을 수 있다. 프랑스, 독일도 다 제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될 거냐고 물어보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그 함정 사업 외에도 미국과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해야 될 사업이 많아요. T-50 훈련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원래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는 보잉한테 우리가 졌거든요. 하지만 보잉이 지금 F-47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판매하게 돼가지고 사정이 나아졌고, 이래서 해군 훈련기
사업은 보잉한테 안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자주포 사업 이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원래 자주포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으나 지금 현재 중국과의 전쟁이라든가 태평양에서 육군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장거리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원래는 미국이 스스로 자주포를 만들려고 했어요. 개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미국은 그래서 차세 자주포를 우리 K9처럼 무한궤도가 달린 거 말고 바퀴가 달린 트럭에다가 첨단 장비는 자주포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고, 요거 수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미국에 이걸 팔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미입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죠. 돈이 없지만 무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에서도 공략을 해야 됩니다. 특히 LIG 넥슨과 HD 현대중공업이 뭐 수출형 함정, 그 다음에 수령 잠수함에 가성비가 있는 것들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HDS 1500이라고 하는 그 수출형 잠수함이 있어요.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잠수함인데, 우리나라 장고3 잠수함 좋습니다. 좋은데 핵잠수함이 아닌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제일 비싼 편이에요. 거의 한 척에 1조 정도 합니다. 이거는 남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그대로 쓰되 가격을 대폭 옵션을 줄이고 크기를 줄인 그런 버전을 만든 게 HDS 1500이라는 수출형 잠수함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성능 자체는 장고3보다 낮을 수밖에 없지만 남미가 꼭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기존의 남미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잠수함보다 또 성능이 훨씬 좋아요. 이런 것들을 틈새 시장, 그냥 가성비 제품들에 대한 공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국 장병들이 K2 전차 K9 자주포 훈련을 받고 감탄했다고 하는데 한국 무기에 어떤 점이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까요? 유튜브나 방송을 보셨을 때 외국 장병들이 K2 전차 쏘는 걸 보거나 K9 자주포 쏘는 거 보면서 막 박수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그 서비스 정신은 수리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지금 우리나라 연수로 와서 배우고 가는 분들이 있고, 이 외에도 팀 썬더라 해가지고 K9 자주포 운영국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K9 자주포 운영해보니까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요게 좋더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있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한국 TV에서 보니까 당연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군인들은 자신들이 좀 외교 관계임으로 좀 좋게 말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 만나보거나 아니면 한 달에 건너서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오바를 해서 한국 무기 최고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만족을 대단히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훈련 과정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 교육을 잘 안 해줘요, 생각보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무기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데 잘 싸울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연구도 같이 하고, 교육도 이제 한국에서 불러서 하는 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실전으로 증명된 기능들을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 해서 물어보니까,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평도 포격전에서 쓰여가지고 거기에 인상을 깊게 받아서 수출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의 제작사는 이제 해외 방산 전시회 같은 데 갈 때 해병대 포병 장교했던 그 하나 직원분들이 좀 자주 나오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나는 실전에 투입된 이 연평도 포격전에 투입된 그 K9 자주포를 운영해본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임하고, 한국이 또 훈련을 많이 해요. 뭐 이제 오해를 좀 하신 분들, 이제 한국 군사훈련 열심히 합니다. 실제 무장 테스트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본국에서 못하는 분들, 그 외국 군인들도 한국에 교육받으러 왔을 때 실무장 가격하고 이럴 때 실제 비행하고 그 성과를 내는 걸 납득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TV로 보시는 그 반응들은 사실 위에서 야 좋게 말해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짜 안 좋으면 다시 한국에 안 찾아옵니다. 그 오시는 분들은 진짜 겪으면서 한국산 무기가 왜 좋은지를 알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차세대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방위사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다, 재래식 무기만 판다, 드론이 전쟁이 지배하는 21세기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전차가 10,000대씩 파괴됐는데 앞으로도 전차를 팔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래형 무기, 미래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과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진화 융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전차 K3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차가 드론이 많이 파괴된다 하니까 드론 방어 무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전차에도 드론을 넣어가지고 드론을 공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재래식 무기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무기도 같이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관련해서는 제가 좀 추천해 드릴 회사가 두 개 있어요. 먼저 하스키 드론을 만드는 니어스랩이라는
FPV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이라든가 해외에서 지금 많이 시험 운용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데, 하드키 드론이 뭐냐? 드론을 잡는 드론입니다. 드론을 총으로 쏴서 잡기 어렵거나 혹은 뭐 전파 방해, 제머 이런 걸 사용하기에 이제 점점 잡기 어려졌습니다. 직접 충돌해서 잡아야 되는 것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술력이 좋은 드론, 그러니까 이 요격 드론을 니어스랩이 잘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군집 드론, AI 드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했던 거의 모든 드론들은 FPV 드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끝까지 명중 때까지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00킬 하신 뭐 우크라이나 병사도 있고 이런다는데, 이거는 병사의 그 조종 실력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한 대가 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하기 쉬워요.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여러 대의 드론이 군집해서 간다. 군집이라는 걸 썸이라 하는데, 영화에서처럼 막 몇백 대까지는 아직까지 구현할 수 있는 국가는 없는데, 지금 파블로 항공이라고 해서 군집 공격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S10S라는 시스템에서 여러 대의 그 무인기가 이제 하나로 팀을 짜가지고 움직이고, 거기서 인공지능까지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고, 얼마 전에 군에서 시험을 하는 걸 봤는데 그 전차 표적에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타격을 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 수준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 말고 이제 미래전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빔 무기, 요것도 중요합니다. 빔이라고 할 때는 이제 특정한 에너지를 비토는 전파의 형태로 쏘는데, 빛의 형태로 쏘는 건 청광이라 해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이 지금 실전 배치돼서 서울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출력이 좀 약해서 지금 20kW라 해서 개발 중인 것들 중에서는 청광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출력을 높여야 되는, 개량을 해야 되고, 레이저 빔 말고도 에너지 무기가 있습니다. 빔을 쏘는데 HPM 무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원리를 그대로 이용했다. 그래서 전자장비 같은 걸 튀겨버릴 수 있는 무기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는 이 HPM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이런 논의도 있는데, 국내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산 및 수출도 좀 기대할 만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1, 2, 3, 4부 이야기하면서 무인 이야기를 할 때 무인 비행기, 무인 전투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인은 그 전투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안드로이가 협력하는 하나의 고블린 무인 지상 차량 UGV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무인 지상 차량 산업,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짐이라든가 기관총 같은 건 얹죠. 이게 고블린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무인 지상 차량을 만들었는데, 이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방산 스타트업 안드로이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근데 사업은 사실 떨어졌는데 추가로 하나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안드로이가 팀업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 시장에 되거나 아니면 그 성과를 좀 낼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 무인 수상용도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드론, FPV 드론 뭐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과가 제일 좋은 거는 무인 드론이 아니라 무인 수상정, 보트를 로봇 원격 조종해가지고 적을한테 향해서 자폭 돌격하거나 아니면 폭파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흑해 함대에서는 러시아 해군이 절대적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 해군은 거의 뭐 전멸은 안 했지만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해역을 다 장악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게 무인 수상정이 자폭 돌격을 해서 그런 건데, LIG 넥슨이 만드는 해검 무인 수상정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무인 군집 자폭 수상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폭 공격을 하는데,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LIG 넥슨에 비궁이라고 하는 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이 유도 로켓을 4발 실어가지고 자폭 돌격 전에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서 표적이 되는 함선의 그 주요 부위,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포 같은 데 조준을 해서 먼저 망가뜨리고, 그래서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응 수단이 없으니까 더 잘 파괴가 되겠죠. 이런 거 같이 무인한 무기가 육해공군 전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K방산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방위사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 개발한 게 10년 후에 나오고 15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산업 이런 거랑 좀 성격이 다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산업으로서의 방위사업은 그래서 예측하기도 쉽지만, 지금 현재 사전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 관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현재 최신 기술, 그 다음에 최신 경향을 잘 알고 대응해야지, 뭐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방산주의에 대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항상 갖추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앞서 서두에 말한 K방산에 투자하라, 요거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10대 무기를 선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는 무기가 무엇인지, 이게 어디 팔리는지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10대 무기들이 미래에 어떻게 진화를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지금 미래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드론 전쟁으로 바꿔지는데 지금의 K방산이 어떻게 변혁돼야 될 것인지 이렇게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뭐 서점에서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